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강행 상정 처리를 했습니다. 정의당도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한 사안입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고소를,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리라 전망이 우세합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본인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을까요?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 민주당이 통과 처리를 시켰습니다. 정의당도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하겠죠. 여야 협치는 이미 저 멀리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85분. 오늘 동아일보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85분 어떤 시간일까요? 자, 해리스 부통령 예정된 시간보다 2배 넘게 85분간 접견했다라고 용산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아주 짧게 스쳤던 그 짧은 회담의 논란을 의식한 듯 합니다. 전기차 문제, 한미 발표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심도 깊게 논의됐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자, 문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이 꼬이고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명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극한.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극한. 박진 해임안 통과, 여야 극한의 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협치는 저 멀리 갔다. 국회 본회의 헌정사상 7번째 장관 해임안을 민주당 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당 표결 불참, 정의당도 반대. 비속어에서 촉발된 정쟁이 격화됐습니다. 국회 일각에서는 아니 외교부 장관 입장은 좀 억울할 수 있지 않겠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정치적인 상징적인 의미겠죠. 대통령은 거부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이겁니다. 허둥지둥. 오늘 한국일보가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둥지둥. 1,500원 초읽기, 널뛰는 환율. 정부는 허둥지둥하고 있다. 구두 개입 반복하다 뒷북 환율 대책. 뒷북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물론 추가적으로 자꾸 금리를 인상하니까 미국 탓이겠죠. 그런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달러 사재기가 원인이다라는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경제수장들의 입장도 달라서 이 고민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추락. 오늘 조선일보가 이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추락일까요? 세계 최고 장수총 간판 내렸다. 오키나와 50, 70 기대 수명. 일본 밑바닥 수준 추락했다. 몰락한 장수총 오키나와. 이유를 따져보니까 패스트푸드가 갑자기 늘었다는 겁니다. 식문화가 이 서구화가 돼서 건강식당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스팸 등등 이 햄 소비도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육류 위주의 식단, 남성 비만율 1위라고 합니다. 일본의 장수촌 비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간판까지 내리게 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패스트푸드가 결국은 장수를 방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는 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자, 이 패스트. 음식도 패스트보단 슬로우 푸드가 좋고 정치도 패스트보단 슬로우하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자, 국민의힘의 대표 지도부 두 분입니다. 혁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그리고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의 서재원 조강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국회는 그야말로 살벌했습니다. 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민주당 홀로 단독 처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진 해임 단독 처리, 사라져버린 정치 내지 협치.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다라고 반발을 했고 민주당은 순방 참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던 중에 여야 합의 없는 쟁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까?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탄핵 소추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10개 중에 8개를 혼밥을 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굴욕적인 정상외교, 빈손외교, 막말외교 48초 만남에 그쳤다는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를 국회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해임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에 의하여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등에 칼 꽂는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협치하게 구해줬기에 민주당을 규탄한다. 반민주 반원의 국회의장 사퇴하라.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 권력 휘두르다가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도 아직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불친임 받았다고 낙인 찍고 공무 수행 중에 이런 불친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에 칼을 꽂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발언 논란, 이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니 야당이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단독 처리를 하면서 국회가 완전히 얼어붙게 된 겁니다. 자, 일단은 김병민 대변인님, 굳이 따지면 발언 논란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외교부 장관은 옆에서 이렇게 듣고 사실 야당을 잘 설득하겠다.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은 거기서 대통령의 발언을 바이든으로 듣지 않고 한국 국회가 이걸 날리면 어떡하나 라고 들은 건데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갑자기 해임 건의안이 처리됐어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저 표결에 불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진 장관의 문제가 있다면 박진 장관의 대상으로 해임 건의안이든 잘못된 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면 되는데 사실상 민주당은 또 박진 장관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이 우회 경로로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힘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진 장관은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야 될 막중한 임무들을 띠고 있는데요. 뭐 예컨대 환율 문제도 있고 그럼요. 한국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에서 갑자기 끊겨가지고 네. 우리나라 국내 기업도 어렵고 이런 문제 등등등. 맞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도 국내에 있는 정치 상황들을 시시각각 다 본국으로 보고를 할 텐데 박진 외교부 장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부터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정도로 정치적 위기에 있는 사람이다. 나가서 힘있게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 중에 장수에 목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민주당 내 숱한 발언들일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시절의 얘기를 잠깐 꺼내게 된다면 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줬던 부동산 문제. 그럼 그 당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무엇보다 외교와 대한민국에는 북한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할 텐데요. 한반도 평화만을 외치다가 대한민국 수백억 혈세를 들여서 만든 남북 연락사무소가 처참하게 파괴되던 그때 예. 그럼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켜야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극한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순간 한치의 문제를 풀어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마디, 김두관 장관이 과거에 있었던 걸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대선 불복했다고 커다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어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까지 이어졌던 수순으로 보건데 지금 있게 되는 행동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선 불복을 사실상 시인하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을 극한의 대결로서 끌고 가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민주당이 전원 찬성을 했습니다만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랑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사실 박진 장관은 왜 해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히는 의원들도 있는 게 현실인데 외교 참사라고 주장하면서 외교 참사니까 외교부 장관 해임. 그러면 이제 김병임 대변인 말은 김영주 의원님,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 실패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국토부 장관 왜 안 잘랐냐? 뭐 하면 못 자르고 뭐 하면 못 자르고 그럼 남는 건 대통령이 혼자냐? 뭐 이런 반발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어제 제가 민주당 쪽의 원로 어르신들 몇 분 이렇게 의견을 물었더니 민주당 참 정치 못한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어떤 이번 외교의 소위 어떤 빈손 외교 많이 느끼고 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외교부의 실축을 만약에 민주당이 해임 건의를 해버리면 예. 사실은 그걸 주는 거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예. 그러나 오히려 하나하나 문제가 되는 것을 성수를 쌓아가고 이번엔 봐줄 테니까 잘해보라. 다음에 잘못했을 때 정말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해임 건의를 했지만 예. 민주당 스스로는 뭐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은 예.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무용지물이죠. 그리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그야말로 이번에 문제로 드러났던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해임 건의라는 방식으로 다 상쇄시켜버리는 오히려 민주당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이고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전체 민주당 내부 결의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은 시켰으나 의원 내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나 혹은 오히려 이 시간에 아까 우리 뭐 서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라든지 고금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당적인 협력을 했다 그러면 국민들이 훨씬 더 민주당 참 수권 정당으로서 힘을 키운다라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겠느냐. 지금 현재 이것을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몇 사람의 결속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국가를 위해서 또 혹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야말로 앞으로 여당이 헛발질을 하고 잘못했을 때 계속 그러면 해임 건의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두 분 다 비슷한 의견 주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좀 뭐랄까 공세적이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너 고소,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잘라. 굉장히 좀 거칠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이제
보면 도박 같은 거, 도박이 좀 부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할 때도 패가 약한 사람이 세게 나갑니다. 이게 헌정사상 7번째잖아요. 장관 회의남이. 아니 그럼요. 이게 헌정사상 70번째면 그럴 수 있습니다. 70번째면 이런 날이면 날마다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7번째라는 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몸담고 있는 분야를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장관들 나만 할 사람 없어요. 이런 기준이면은 앞으로 민주당 뭐 몇 달에 한 번씩 해임 건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보면 이게 국민들의 분노가 이미 있을 때는 그냥 놔두면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가냐?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영을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럼 진영을 강화해서 뭘 하려고 하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를 민주당이 스스로 작게 진영 안으로 가둬준 거 저희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봅시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대통령도 부담이 있겠죠. 그럼 민주당은 부담 없습니까? 우리가 해임 건의했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럼 민주당 또 장외로 나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그때부터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하등 쓸모없는 거를 민주당이 굉장히 촌스러운 옛날 방식의 정치를 보여줬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그런 면에서 문제가 분명히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해임 건의안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서재현 의원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그 외교 참사를 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례적으로 해임 건의를 한 겁니다. 아, 지금 이 일이 이 발언 논란이 외교부 장관을 자를 만큼의 참사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무조건 이제 외교부 장관만의 문제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야당의 공격을 받을 텐데 저는 뭐 사건이나 사고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든 실수를 하는데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 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아니 이게 귀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기자를 공격하다 보고 어느 누구도 책임 있게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국회의원 과반 찬성해서 해임 건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 의도성을 여당이나 대통령은 이런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긴장하고 야당의 발목 잡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스스로 활용하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이런 해임 건의안 물론 법에 있겠지만 이 부분이 국민들 삶에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시 이제 민심에서 혹은 표로서 이제 심판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쟁을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정치인의 어떤 그 의무로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행동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 박진 외교부 장관 본인의 입장은 무엇일까? 같이 들어보시죠.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진행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거부하실 경우에는 여야 협치가 좀 멀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지금 뭐 건강이 걱정이 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서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뭐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임명권자에게 달린 거다라고 외교에 전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측의 입장을 대통령실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과 관련해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미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루어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영국 조문 논란 때도 영국 측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내에서 워낙 논란이 뜨거워서 영국 측에서는 조문 맞고 대통령이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영부인 모자도 우리 측이 왕실 측이 요청한 거 맞다. 문제없다. 이번 대통령 논란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바이든이라고 들리지도 않는다.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과의 신뢰는 변함없다라는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외교적인 수사도 포함이 됐을 텐데 김병민 대변인님, 예. 이 국내에 있는 야당은 대통령을 안 믿어주는데 밖에 있는 영국이나 미국은 정부를 믿어주는군요. 정치 공세에 이 국제적인 국익에 관련된 일들을 너무 과하게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발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난리면으로 정리를 하기 전쯤 아마 일이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도 외교가에서는 이게 설령 한 마이크, 그러니까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듯이 마이크에 잡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가 얘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안에서 나눠야 될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런 지역적인 얘기들까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게 되는 모습을 보니까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일본에 이제 조문을 갔을 때 대한민국의 한덕수 총리와 만나서도 이 IRA에 관련된 대한민국 전기차가 생산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측면에서의 우려 해소하기 위한 노력 방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엔 총회에서는 워낙이나 급박한 일정 또 다자간 외교 일정 때문에 애당초에 한미 정상회담만을 위한 일정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나서 어느 정도의 운을 좀 떼어놓고 실무적인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외교의 기본일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해리스 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DMZ도 가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외교 최전선에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올려놓고 가결 절차를 향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니 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상대국의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갖고 가결안에 많은 논란들이 있게 되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이걸 풀어내야 되는 박진 장관에게는 어떠한 힘이 실리겠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일들을 고민해 보건대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한 조문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본질적인 내용들이 아니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대한 것들을 넘어서는 이른바 좀 선을 넘는 정치 행동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도가 참 흥미로운 게 김영주 의원님, 뭐 워낙 국회 먼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보다 먼저 국회에서 17대에서 활약하셨으니까 이 야당이 이렇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이유,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건 한미 관계를 훼손했다. 그리고 영국 조문 관련해서도 국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명예를 시추시켰고 영국과 한국 관계가 카운트다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 때문에 이런 비판하는 건데 정작 영국과 미국은 괜찮아 우리 관계는 변함없어라고 하는데 야당은 계속 이렇게 우려를 하는군요. 한미 관계나 뭐 영국과의 관계가 무슨 대통령의 그냥 사적인 몇 가지의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한 그런 그냥 나오면서 하는 말씀, 대통령조차도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더 깊이 들어가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얘기가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에 대해서 골치 아파한다라는 뜻으로 만약 바이든이든 말하자면 그 난리면이든 다 그 내용을 종합해 본다라면 국회가 과연 제대로 우리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뭐 부통령이나 대통령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여져요. 예. 이제 그리고 다만 문제는 그럼에도 남는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어떤 언론 소송이 미국 의회를 조금 긴장시킨 부분은 없잖아 있다. 어쨌든 ARA든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미국 의회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국이 미국 의회와의 접촉을 좀 더 긴밀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결국 한국 의회도 정말 뭐 홍보수석이 그것이 난리면이라고 얘기했다면 대통령께서 한국 의회에 대하여 조금 더 국회에 대하여 어찌됐든 기억에 남든 안 남든 간에 본의 아니게 그런 표현이었다면 누굴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든 정무수석을 통해서 사과하는 정도는 있었으면 이렇게 전국이 급냉하지는 않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도가 참 묘한 게 아까 서재현 의원께서 그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XX 비속어를 썼다는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난리면을 바이든으로 단정지어서
오보를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해당 언론사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도 인정하고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다. 자, 이 XX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명을 냈는데 이게 참 이상합니다. 김대기 실장, 대통령께 여쭤봤는데 그런 건 본인도 기억하기 어렵다. 너무 자연스럽게 행사장에서 나오면서 얘기한 것.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혼란 느끼는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서재훈 의원님. 네. 비서실장이 해명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XX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비서실장이 해명을 해버리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기억이 안 날 텐데 어떻게 그건 확실하냐? 그럼 당연히 이런 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적인 이제 언급과 공적인 업무는 다른 것인데 김대기 실장은 공적인 업무 인터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대통령실이 사실 그 모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날리면이다라고 해야죠, 사실은. 그래야지 혼란이 없다. 왜냐하면 김은혜 홍보수석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의회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이제 XS를 한 것이고 날리면이다. 그렇게 이제 단정이 아니고 확인하고 MBC에게도 지금 소송도 하겠다고는 그런 과정 속에 김대기 비서실장은 본인이 대통령도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하면 굉장히 되게 어렵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다 꼬여버린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대선 때 뭐 이렇게 에피소드지만 정청래 의원이 대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거운동 하다가 제가 화이팅을 하는데 저는 정청래 화이팅이라고 했는데 장경태 화이팅이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들어봤어요. 저는 분명히 장경태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또 정청래 의원은 또 장경태 의원을 했다라고 해서 그래 죄송합니다라고 해석에 본인이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더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의 어떤 문제는 박진 장관이 어떤 욕설을 막아내지 않았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그 앞서서 한미든 한일이든 장관의 어떤 그 전체적인 책임적인 의미에서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욕설은 어떻게 보면 별개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이 XX가 그 XX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라고 이상한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민주당의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생활 10년 하면 XX가 입에 붙는다. 본인 약간 간증 같아요. 평소대로 한 건데 이게 이렇게 욕먹을 일이나 생각한 것.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게 보면 민주당 의원이 해명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해명하는 건 이상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예.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해명보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 해명이 차라리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죠, 훨씬. 예. 저는 일단 그 김대기 실장의 단어 선택부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혼란스럽다. 대통령과 혼란스럽다는 같은 문장에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 대통령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우리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정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에 따라오는 단어들까지도 신경을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단어와 대통령이 연상되는 것 자체가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김대기 실장 이번 인터뷰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너무 한가해 보여요. 그냥 김대기 실장이 대기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대기하고 있는 것 같다. 뭐 대통령 기억 나실 때까지 저는 대통령이 기억 안 나신다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김대기는 대기 중.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면은 단순히 이런 어떤 행정적인 걸 챙기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의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걸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혼란스러워하시면 그걸 여러 번 다시 들려드리든 우리가 들어봤을 때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수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가야지. 강한 그림력. 그럼요. 그냥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비서실장께서도 본인의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의 돌직구. 사실은 비서실장이 강하게 그림력을 쥐고 모든 대응과 전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발언은 너무 한가해 보인다라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황제 도피 중인데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겼다 거처를 이런 보도도 나오고요.
뭐 무슨 업소 여성이 어떻게 호출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은 뒷배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이런 황제 도피가 가능하죠? 성남시와 FC 광고, 김성태의 행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황제 도피 중이다라는 논란에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로 업소 여성을 호출했다라는 자세한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황당하기까지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준비되시면 함께 볼 텐데요. 황제 도피. 아니 김병미 전 의원님. 네. 오늘 이 기사 우리가 좀 살펴보기 전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황제 도피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저 수리남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에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리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화를 보면 그 또한 공조작전을 통해서 범인들을 검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태국에 있다 얘기하다가 또 조금 뒤에는 베트남으로 건너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태국 내에서는 쌍방울에 있는 관계자가 모 여성들까지 태국으로 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황제 도피를 도왔다.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생활들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니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이나 되겠습니까? 내용 보시죠. 준비됐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이 말이 되냐라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황제 도피 김성태 해외로 업소 여성 호출, 고급 유흥업소 여성을 거처로 보내라.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 임직원에게 지시를 했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1등석을 탔어요? 그 고급 유흥업소 여성이 태국 2번, 싱가포르 1번, 3차례 보내졌다. 쌍방울 회사 돈으로 항공권과 수고비까지 여성들에게 지급됐다라고 합니다. 쌍방울 본격 수사 직전 해외 도피한 김성태 전 회장은 유명 리조트에서 도피 중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고급 유흥업소 여성이 보내졌다라는 겁니다. 김 전 회장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해했다. 법조계 이거 검찰 비우는 거다. 검찰 쌍방울 임직원 여성 종업원 등 소환 조사 해외 도피 자금 관련 횡령 혐의 적용 검토 중이다. 김병민 대변인님 이 부분이죠. 기가 찬 일이죠. 그러니까 쌍방울에 있었던 김성태 전 회장 실질적으로 출국 금지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가기 전에 유유자적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등에서 있었던 수사 기밀들이 버젓이 쌍방울로 유출되게 되는 상황들까지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거 과거에 있었던 시절 동안 잡으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잡았던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잡을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식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옛날에는 저 이역마일에 있는 덴마크 같은 나라에서 정유라 씨가 있었을 때 거기까지 가갖고 정유라 씨 언론이 확인하고 또 그 현장에서 체포해갖고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예. 수사당국의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과연 김성태 씨가 도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데요. 쌍방울에 대해서 얼마 전 이화영 대표가 구속이 됐던 상황까지 지켜보게 된다면 쌍방울로 이어져 있는 정치권의 모종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구심들이 점점 짙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면 수사기밀 유출까지 더불어서 과연 정치권과 쌍방울 간의 연결 관계만 있었던 것인가 이런 국민적 의구심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중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호화로운 생활이 어떻게 가능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적색 수배. 대상자가 공항, 항만 등 신원 확인 거쳐야 하는 곳에서 포착 시 수배자 위치를 통보해준다. 이후 현지 경찰이 적색 수배 대상자 검거해야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다. 일단 붙잡아야 가능하다라는 건데 뭐 돈도 있겠다. 국내에 조력도 이렇게 있겠다. 수배 중인 사람이 고급 유흥업소 여성까지 만날 정도면 말 다 했죠? 정말 말 다 했죠? 희희낙낙, 유유자적. 김성태 신병 확보 쉽지 않을 수도.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 나오고요. 검찰 출신 변호사. 비행기, 배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적색 수배는 소재 파악이 어렵다. 태국 수사 당국에 김성태 찾아달라 요청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하람 변호사님, 네. 이거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가야 돼요, 이거는. 이것도 못 잡아오면은 뭐 민주당이 해임 건의할지도 모르니까요. 예, 네. 뭐 장관이 열심히 뛰어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보내야 돼. 이거. 안 잡힐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도피 중에 도피 자금 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무슨 뭐 유흥업소 종사자까지 저기 보내고 하는 게 이 굉장히 질 안 좋은 횡령이거든요. 예. 이게 형량을 확 올리는 요소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본인은 도피 생활을 끝낼 생각이 없다. 뭐 돈이 충분히 있다. 뭐 여기서도 행복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수사기관에서 몇 명이 태국 경찰로 파견을 좀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체포를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영화에서 마동석 씨 같은 사람들 그렇죠. 보내야 돼요. 사실상 소재를 파악해 놓고 현지에 있는 그 경찰 당국의 협조를 받는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체포 작전을 아마 짜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권도 바뀌었고 그렇게 짜고 해서 있을 거예요. 김성태라는 저 사람을 좀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얼마 전에 비슷하게 언급했었거든요. 이거는 국내법과 국내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체포 작전을 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쌍방울 전 회장이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거처로 옮겼다라는 첩보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 좀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쌍방울 전 회장 베트남에 있다 첩보. 이거 비밀입니다, 여러분. 횡령 배임 의혹 수사받던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을 앞두고 해외 도피했죠. 싱가포르, 태국에 있다까지 우리가 보도했는데 최근 베트남에 이동했다. 이미 검찰이 첩보 파악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검찰이 가만히 둘 검찰이 아닙니다. 여권 무혐의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죠. 항공편 아니 육로로 갔다. 와, 이 태국에서 베트남까지 육로로 갔다고요? 이 육로로 연결돼 있습니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어요? 네. 김영주 의원님? 사실 메콩강을 가로질러서 갔을 가능성인데 실제로 뭐 태국 그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연결돼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메콩강에는 악어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 하여튼 큰 항만이 아니고 공식적인 여객선이 아닌 뭐 요트라든지 그렇군요. 다양한 편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은 용이할 거라고 보고. 왜냐면 그 메콩강 건너는 게 탈북 루트였기도 해요. 네. 한때. 예. 그래서 그런 다양한 루트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남진해를 통해서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지역을 특히 이제 뭐 군사 정부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은 인터폴 적색 수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미 그 나쁜 의미로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나 라오스로 건너갔을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영주 의원님, 검찰이 지금 저 채널A 단독 보도인데 태국에서 베트남으로 몰래 갔을 거예요. 메콩강을 건넜든 육로로 갔든 어쨌든 국경을 넘어서 갔을 텐데 우리가 지금 보도하고 있다는 건 이미 검찰은 다 파악을 일찍이 하고 현재에서 지금 작전 짜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네. 미얀마로 또 이동을 했든 안 것들이 했든 뭐 첩보에 의하면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주변을 좁혀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김성태 회장의 굉장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몇몇 지역이 가능성이 많아지는 즉 뭐 그게 하노이든 뭐 호치민이든 간에 베트남 혹은 뭐 베트남의 아주 작은 도시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그렇다면 사실은 한국으로 이송되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이 쌍방울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정권 교체 이후 고 이적 직전에 어떻게 도피할 수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물론 검찰 수사관을 매수했다라는 대략적인 정보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쌍방울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도피해서 저렇게 호화 도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혹시 정치권에 누구 뒷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파악을 해봐야 되고 분명히 말하건대 검찰이 지금 이미 샅샅이 행적을 파악하고 있다. 추적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장관이 이미 지난 19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호화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환도 못하고 이 범죄자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정의에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글로벌라이즈도 됐고요. 도망간 범죄자가 국가가 그렇게 노력할 경우에는 계속 도망 다닐 수는 없습니다. 체포 방안, 국제 공조 방안이 있습니까? 중대 범죄자를 외국에서 송환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법무검찰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가 하던 프로토콜이 있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는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장관의 지난 19일 발언을 보면 굉장히 여유가 넘쳐요. 자신만만하고 의원님 뭐 걱정은 알겠는데 뭐 저희가 늘상 하던 일이고 더 도망 못 간다. 굉장한 자신감인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지금 법무부에도 사실 이런 국제 공조라든지 어떤 범죄인 송환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런 분야의 전문가인 이제 검사를 수원지검 쪽에 이제 파견을 보내가지고 도피한 사람 잡는 것 그렇죠. 잘하는 검사가 또 따로 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또 활용하도록 그런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봐도 한동훈은 늘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훈 늘 계획이 있다. 늘 계획이 있어요. 이러고 본인이 가는 거 아니겠죠? 장관이? 암만 그래도 장관이 영화 찍으러 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뭔가 작전을 짜고 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에요. 검사 출신이죠. 2018년 선거 때 이재명 당시 지사와 쌍방울 사이 중간 매체가 이화영. 2018년도에는 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사건들이 있어 당시 선대본부장직하면서 선거 과정 모든 일 관장하며 개입했을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김용주 의원님. 네. 그렇게 되면 조응천 의원은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이화영일 개연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뭐 구체적인 그 사실에 대한 확정을 갖고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이화영 전 사장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선대본부장을 했고 또 주요한 그런 후보에 대한 공격 부분을 막아야 되는 역할 그런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후보하고 상의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그렇다면 쌍방울과의 연관점은 이미 쌍방울의 사회세로 있던 사람을 영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데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화영 의원이 전 의원이 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방식에 대한 전환 사채라는 방식으로 그 변호사 비용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했고 다만 그것은 이제 조응천 의원이 만약에 검찰이 이화영 의원을 주목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부각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 의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서재현 의원님. 네.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변호사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사이에서 변호사를 연결하고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전환사채로 돌려서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하는 거냐? 라고 묻자 네, 그렇다. 라고 대답을 했고 조응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니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관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쌍방울과 이재명 사이의 매개체가 이화영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아니겠죠. 뭐 여당이 이제 공격하는 포인트가 사실 쌍방울만의 문제도 있지만 그 끝은 사실 이재명 당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비 대납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방송에서 어떤 그 허위 사실 유포로 해서 이제 고소가 된 것인데 변호사비를 본인은 2억 7천만 원인가 3억 그러니까
3억이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뭐 검찰 쪽에서는 작다, 뭐 수십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단정 짓고 하는 수사는 저는 그 어느 수사든 간에 바람직하진 않다. 대신에 쌍방울만에 지금 문제는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임원이 사퇴를 했는데도 법인카드를 썼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법인카드 내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한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임원하게 되면 카드를 다 반납하고 사인을 하는 게 총무의 역할인 것이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해외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공금을 지금 또 자유롭게 개인 돈처럼 쓸 수 있다라는 어떤 쌍방울만의 회사의 문제와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별개로 보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천하람 변호사도 대통령과 어떤 혼란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듯이 쌍방울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서 보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홍천 의원은 검사 출신 조홍천 의원은 쌍방울과 이재명 중간 매치는 이화영이다라고 봤는데 서재현 의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조홍천 의원의 발언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의 해명의 톤이 좀 달라요. 이재명 대표 측은 쌍방울과의 언관과 관련해서 내복 한 벌 사입은 2년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내복이 아니라 법카와 외제차 등등을 받았고 뭐 아들도 지금 그 취업 위장으로 한 거 아니냐, 측근도 위장 취업해서 월급 페이백으로 받은 거 아니냐, 뭐 굉장한 커넥션이 지금 풍겨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조홍천 의원 거기서 더 나가서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매개체는 내복이 아니라 이화영이다. 네. 지금 이렇게 온도 차이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인데. 조홍천 의원이 그냥 민주당의 한 의원이 아니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정치인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TV토론 가면 진짜 극소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인사들만 TV토론에 오는데 이재명 당시 후보의 TV토론에 우리 조홍천 의원을 현장에서 만나기도 했을 정도로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본인도 핵심이고 TV 토론을 같이 갔었다는 아, 그렇지. 김병민은 핵심인 거 뭐 다 아니까. 아니, 선거 때는 대변인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네, 없었던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조홍천 의원이 많은 일들을 관장하면서 내용들을 본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고 이화영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경기도의 평화부지사로 오기 전부터 이미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경기도에 오고 나서도 이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속까지 이르게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문득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휴대전화를 자꾸 봤는데요. 당시 작년 가을 11월쯤 쌍방울에 있는 한 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논평도 쓰고 그 당시에 대응들을 썼던 내용 속에서 유감이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로 장문의 연락이 왔는데 보면서 좀 김병민 대변인에게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좀 섭짓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만하게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의 관계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한테 이런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본인들은 문제가 없다. 당당하게 소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금 그 메시지를 쭉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만한 방식을 갖고 생각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또 지나고 나서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 김성태 전 회장은 유유히 도피하고 여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유흥업소 직원들까지 무슨 황제 도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 아주 만약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과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 것인가? 그 메시지를 보면서 다시금 등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꺼내는 이유는 이 당시에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에도 이화영 대표에 관한 얘기들도 같이 들어가 있게 됐는데요. 이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 이화영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해서 구속됐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법인카드 유용도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탁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변호사비가 떳떳하다면 그 변호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끝끝내 얼마를 썼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내용을 요목조목 다 있는 그대로 공개를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관련된 의혹들이 진실로 규명되고 있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 도처에 펼쳐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오죽하면 조홍천 이재명 대표와
가까이서 선거를 치렀던 이재명 의원마저 이런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깊이 좀 숙고하면서 관련된 대응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자, 대선 기간에 지금 김병미 대변인이 처음 공개하는 건데 돌직구쇼에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 뭐 김병미 대변인 측만 윤석열 후보 측만 공격한 게 아니라 자당의 이낙연 후보도 의혹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3억 썼다. 그 대답이 이낙연 대표의 이 집중적인 공격 때문에 나온 건데 쉽지 않은 일인데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전임 대변인에게 쌍방울 관계자가 그때 현임이었죠. 위협적으로 경고하는 듯한 항의 문자를 했다고요? 제가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야,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대선 주자들의 고래 싸움의 중소기업인 쌍방울은 경영 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화영 부지사 법카 문제도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뭐 굉장히 장문의 글자들이 있는데요. 일부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적 시에 과도한 표현을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표현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 말을 굉장히 돌려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꺼냈는데요. 이거는 대통령 대변인에게 보냈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의혹이 한복판에 있는 기업이 얼마나 오만하게 이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의 전적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과연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어서 뭐 선거 때 워낙 바쁘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그냥 지나갔는데 돌이켜서 있었던 김성태 회장 등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기 어려운 애들이 많다. 결국 수사당국이 사건의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좀 우리의 상상이 현실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지나간 일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게 김용주 의원님 큰 선거 많이 해보셨으니까 대통령을 수행하는 대변인에게 이렇게 항의성 문자를 해당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 관계자가 말을 삼가라라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 후보에게 경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다른 건데 소명하고 좀 압박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자의 톤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조금 위압적인 느낌을 받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보통 이제 많은 정말 억울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정치권의 논란 속에서 관련도 없는데 그 얘기, 자기 회사 이름 하나, 지금 뭐 화면에 나왔다시피 정말 저 회사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화면 하나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선 기간 동안에 어떤 일반 그 어느 정도 또 뭔가 이렇게 그 충분한 그 물증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실은 저와 같은 어떤 과도한 액션을 했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너무 억울했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화영 부지사 구속된 거 보면 쌍방울 왜 억울해하는지 모르겠고 격을 도피까지 한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의 유력 대통령 후보의 직속 대변인에게 이 같은 문자를 보냈다는 건 대통령 후보에게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된 일일 텐데, 어쨌든 김병미 대변인이 지금 처음 공개하는 건데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례적인 일이군요. 그런가 하면 성남 FC 광고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업 결과라던 후원금 성남시가 가져갔다. 한국일보 보도 가져왔다에 따르면 성남FC 전 대표가 후원금은 자체 영업이 아닌 성남시가 움직여서 들어온 돈이다. 광고 유치 계획 세우거나 기업 움직인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성남FC의 영업 결과가 아니라 성남시가 가져왔다. 진술을 확보했다. 이재명 대표 측은 후원금이 아닌 성남FC의 광고 영업 결과다라는 주장과 톤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혜경 씨의 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공관에서 혼자 살아서 몰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을 배우자 개인 비서로 채용한 사실도 없고 사적 도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배모 씨가
사실상 수행 비서로 채용됐다라는 논란을 부인한 건데 검찰은 임용 당시부터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업무를 수행했다. 임용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글은 허위 사실 적시다라는 결론을 검찰 내부에서 내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결정문 중 이재명 대표의 주장, 배모 씨 아내의 사적 업무 도왔다에 개인 수행비서로 뽑았다 할 수 없다. 공관에서 이재명 대표가 혼자 거주해 사택에서 아내가 사적 도움 받은 사실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채용과여 증거는 부족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 천하람 변호사님, 남편이 공관에서 혼자 살아서 아내가 공무원의 사적 도움을 받았는지 몰랐다라는 해명이 지금 알려진 건데 물론 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끝난 일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주장이군요. 네, 이례적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은 순천에 있고 저 주중에는 방송 때문에 서울을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제 와이프한테 누가 이제 초밥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면 알아요. 뭐 밤마다 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뭐 했냐, 뭐 밥은 어떻게 먹었냐, 그럼 뭐 누가 뭐 사다 줬다, 누가 선물로 뭘 주더라.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어요. 본인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성남시에까지 데려와가지고 시켰다가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승진시켜가지고 사무관으로까지 본인이 뽑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우리 또 정치권의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아니 본인이 경기도에 일 시키려고 뽑아놓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 진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으면 무능한 거죠. 근데 공관에서 혼자 살아서 몰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경기도 일은 하나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배모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공문을 기한한 게 몇 년 동안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지사로서 본인이 특출나게 자기와 같이 일할 사람이라고 뽑은 사람이 일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거를 그때그때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보자 A씨와의 그 구체적인 녹취가 없었다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보자 A씨와의 구체적인 녹취가 있고 무슨 뭐 관용차를 가지고 뭐 집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뭐 기사처럼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경기도지사이자 김혜경 씨의 남편인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서재현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공관에서 이제 혼자 살았습니까? 그러면 김혜경 씨는 공관에 안 계시고 저도 사실 그 사택에 24시간 생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이야기한 것은 공무원이 되게 많고 본인은 이제 공무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이제 비서의 하나하나의 업무를 체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김혜경 여사도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때 배 씨와의 오랜 그 인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적인 역할과 사적인 역할이 이제 혼합돼서 그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이 있어서 사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사의 배우자 같은 부분은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가 사실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차제에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었지만은 어떤 배우자 간의 어떤 뭐 법률적으로 정말 그 비서의 역할을 주든지 아니면 개인 법인카드를 줘서 한도를 줘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법적으로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And I want to thank all of you here for including bipartisan elected officials like Representative Governor, Senator Braun, Senator Booker, Representativ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Jackie, are you here? Where's Jackie? 자, 물론 이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이고 미국 내에서 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백악관에서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되면 대통령직을 뭐 부통령에게 이양하던가 해야 되는 게 미국의 법률이기 때문에 백악관 측은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허공의 악수제의를 한 것에 이어서 이번에 사망한 의원의 이름을 계속 찾았다라는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해명도 미국 내에서 논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explain where the mistake was made? She was on top of mind, and that he is going to see her family in just 2 days' time on Friday. He was thinking about her as he was naming out and calling out the congressional champions on this issue. Maureen, I have John Lennon top of mind just about every day, but I'm not looking around for him anywhere. When you sign a bill for John Lennon as president, then we can have this conversation. Okay, go ahead. Go ahead. These Go ahead. moments of Go ahead. confusion are happening Go with ahead. the Reese constituents. Go ahead. 미국 대변인도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지금 대변인 입장에서는 어떤 대통령실에 있었던 발생한 일들을 논란을 좀 줄이고 해명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다소 지금 미 대변인의 해명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제가 존 레넌을 마음에 두고 있다고 어디 가서 존 레넌 어딨냐고 묻지는 않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대변인도 대통령이 사망했던 사실을 잠시 착각한 것 같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정을 고민해 두다 보면 그런 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공격하냐. 차라리 이렇게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8월 3일 날 지역구를 방문했다가 교통사고로 불의해 죽은 제키 월러스키 의원을 대변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통령이 참 마음 아파하시다 보니까 저런 실언이 나온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또 많은 일을 해보시다 보니까 조금 필요가 누적돼서 저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들고 있다 보니까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메타버스도 아니고 현실과 초현실을 오고 가는. 왜냐면 이게 돌아가신 분 찾으면 이거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특히 대변인실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을 조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거 백악관 비서실장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백악관 비서실장. 그렇다고 미국 의회 야당에서 장관 해임 건의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기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기자들도 굉장히 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아마 기자들과 대변인 간의 관계도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굉장히 껄끄럽게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쓰러지는 장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아마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긴장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정세 자체가 공화당에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바이든 대통령에도 상당히 많은 어떤 스트레스로 와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실수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 논란 여전한데 여의도 한동훈 버즈라는 제목 붙여봤습니다. 자,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나섰습니다. 한동훈 저격수 김남국 의원. 이번엔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발언을 앞뒤 맥락을 잘라서 다른 어떤 몇몇 정치인의 발언과 함께 모아서 마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태도나 모습이 지금 딱 윤석열 정권의 오만한 모습과 오버랩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오만하다. 이런 법무장이 어디냐라고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비판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권과 한 장관의 반응도 참 궁금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언급했던 대목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재 공개 변론에서 인용을 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이런 의도로 통과시킨 거 아니냐라고 변론을 했던 대목인데 이걸 오만하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 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이게 허위사실이고 오만하다라는 겁니다. 재판정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지 그랬냐라는 한 장관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오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네. 김남국 의원의 문제 제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다 봤잖아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공개 변론에서 이런 어떤 선동적인 언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때 있었던 사실관계, 검수완박 법이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전체적인 재반 사정, 의회 내의 상황,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 중에 뭐 단 한 글자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실제 검수완박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도 아니었어요. 대선 전에도 철험회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의견이 당내 일각에서 있었지만 이거 무리수다라고 해가지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정권 교체가 되자마자 그렇죠. 일부러 딱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저런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다? 글쎄요, 이거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좀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니까 공개 변론한 발언,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인용해서 공개 변론한 거를 허위사실로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인데 허위사실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이모 씨를 이모로 단정하고 지리한 거는 네. 허위사실에 해당 안 됩니까, 그건? 예, 그거는 이제 근데 누구 명예가 훼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모의 명예가 아니 이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모는 실존하지가 않고요. 이모 교수님이 또 이게 또 지칭이 된 게 아니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 발언으로 인해서 명예가 훼손된 분은 김남국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또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반면 민주당의 반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지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평상시 말씀은 저는 동의합니다. 법과 상식에 의해서 또 검찰이 뭐 누구든 여야든 뭐 어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에 수사하겠다 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그 선입견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사실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검찰 스스로가 수사 기소에 대한 어떤 독점권,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것, 특히 이제 뭐 억울할 수는 있지만 검찰 분들 스스로는 기소가 0.1%밖에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을 통과해서 어떤 야당의 어떤 뭐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잘못된 경험과 판단과 선입견이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일어나지도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고 법의 어떤 개정을 바라보는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태도가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은 뭐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가 그 발언 하긴 했는데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지키려고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다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검수완박을 왜 한 장관은 그 의도 때문에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죠.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네. 검수완박을 왜 통과시킨 겁니까?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검찰이란 게 수사와 기소 검찰개혁 그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통과되는 과정 뭐 이야기하는 뭐 탈당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법을 개정한 것이 어떤 특정 정치인을 그리고 야당을 보호하기 위한 그건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이후에 해명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입니다. 한 장관이 입장을 냈죠. 그렇게 항의할 게 있으면 재판정에 나오셔서 같은 변론으로서 항의를 하시지 그러냐. 명예훼손으로 뒤에서 고소하지 말고 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김은국으로부터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냐라는 엉뚱한 말을 들어야 했던 조세호의 황당함 100% 공감한다. 사실 조세호 씨는 안재욱 씨랑 모르는데 김은국 씨가 갑자기 대뜸 너 왜 재욱 결혼식 안 왔어? 좀 잘 모르는데요. 그것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할 말이 있고 뭔가 명확하게 따져 물을 자신이 있으면 법정에 나와갖고 충분히 본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 처리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 서 의원님의 얘기는 그런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만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왜 그토록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 무리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훼손하면서 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 통과시켰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서 무리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실질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국회에서 보여줬던 많은 일들이 보여지는 공간, 대정부 질문이든 법사위원회 회의든 한동훈 장관과 맞서서 논리적으로 충분하게 대응해야 되는 과정들에서는 다 제대로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뒤에 나와서 툴툴거리듯이 언론 인터뷰나 다른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난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국정감사가 새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토록 자신 있으면 한동훈 장관 대상으로 똑바로 질의하고 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실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조홍천 의원이네.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이 법정 발언을 갖고 고발한 것, 한 장관을 고발한 박홍 원내대표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한 얘기를 고발하는 건 잘못이다. 자기 주장 관철위에 과장된 주장 섞어하기 마련이다. 그게 변론이다. 고발하면 법관이 그걸 고지고대로 알아듣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거다. 법관들 다 걸러듣는다. 라고 박홍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조홍천 의원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정 발언을 갖고 고발하는 건 잘못이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심성, 인간의 속성이 어쨌든 자기 방어권이 있고 네. 자기 방어권 안에서는 일정 정도의 사실을 뛰어넘는 수사가 있을 수 있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은 과하다. 그렇게 말씀했고 실제로 그와 비슷한 사항을 선거기간 토론 과정에서의 또 과한 발언에 대해서도 헌재가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 당시에 자기 변론 과정에서 다소 사실이 아닌 것을 덧붙이는 것을 벌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법정에서 한 자기 방어 발언, 대법원이, 자기 논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여유 있게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뭐 원칙론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조홍천 의원 괜찮습니까? 오늘 뭐 여러 번 등장했는데 조홍천 의원도 본인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입장과 자기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는 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 민주당이 하나하나의 과거의 금태섭범처럼 그런 뭐 액션을 취한다면 오히려 조홍천 의원은 그게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서 자기 논리로 방어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 이 XX 검찰 10년 하면 그럴 수도 있다. 이재명과 쌍방울 사이에 매개체가 이화영이다. 그 법정 발언 한동훈 발언을 왜 고발하냐? 지금 3아웃. 네. 뭐 전부 다 맞는 발언이네요. 다 맞는 발언 잘했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예. 옹호하거나 그렇죠. 국민의힘을 옹호한다고 볼 수 없고 그렇죠. 현재 민주당이 너무 네. 과하게 그에 같은 쏠림 현상이 민주당에 이익이 있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저는 가진다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라는 게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도 부대변인 하면서 제가 논리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제 그에 대해 존중을 하고요. 조홍천 의원 같은 저 정도의 어떤 의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에서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네. 자연한 현상이다. 그게 또 건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이 민주당이.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의원 요새 조용하다 했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은 아직 정치 경험을 더 쌓아야 한다. 쉽게 말해서 차기 당권, 당대표를 노리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차기 당대표 가능성으로 한동훈 이야기가 나오자 정치 경험 더 쌓아야 된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정치인이 되실 자질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관된 지 몇 달 만에 그만두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정치적인 경험들을 더 쌓으시면 훨씬 더 역할이 많은 좋은 정치인이 되실 그런 가능성들이 풍부하다.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맞는 발언이죠. 정치적으로 경험을 더 쌓았고 장관을 잘하고 있으니 더 장관을 잘해야 된다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조금 다르게 들리기도 하는데 약간 좀 긴장한 것 아니냐. 아니면 장관 오래 하라. 견제, 발언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무슨 전당대회 관련돼서 전당대회 지읒자도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한 해석이라고 봅니다만은 안철수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 이제 국민의힘에 와서 또 안착하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네. 정치 경험을 오래 쌓아야지만 좋은 정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안철수 의원의 말에 썩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대 정치의 여의도 정치권에 깊이 몸담지 않았지만 바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정치적 역할들을 할 수도 있죠. 반면에 오랫동안 여의도 정치권에 발을 담갔지만 국민들께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여의도 정치권이 국민들께 퇴색되는 모습들까지 보여줬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논리 구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보다 왜 안철수여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사실 요즘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안철수 의원의 색깔과 대안을 보여주시면 또 당내에서 좋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근데 그 돌직구도 날렸어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또 돌직구를 알렸거든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